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담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수사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양지민 변호사, 성승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공주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게 헌정사상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도할 때부터 공수처 입장에서 상당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예.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강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좀 주목할 부분은 상당히 좀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 3일에 1차 집행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렸고 대치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3차 저지선 최근접 라인으로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좀 충돌도 없이 무난히 좀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엔 더 들어가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자진 출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것이냐를 놓고 조율을 하는 상황까지 나왔고 그래서 지난번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이 됐다. 이 부분에는 경호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짚어주신 것처럼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굉장히 좀 양상이 달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공수처라든지 경찰이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요인도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호처도 현실에 대한 이제 자각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인들이 본인의 나중에 뭐 연금의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박탈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주요하게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경호처의 이 수장으로 불리는 지금 뭐 대행 체제기는 하지만 김성훈 차장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외 강경파들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고강도의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하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심리적인 압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뭔가 극렬히 저항한다라기보다는 순순히 이제 길을 터줌으로써 그러니까 차벽으로 이렇게 막아두기는 했지만 사람이 뭔가 인간벽을 치면서 이렇게 강렬하게 막아서고 저항하고 이러한 분위기는 1차 때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뭐 2박 3일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순조롭게 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법적인 관점이 공수처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우리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그것에 기반해서 영장 청구를 해서 받아온들 우리가 임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고요. 하지만 공수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직권남용죄로서 수사권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연관된 범죄로서 내란죄의 수사권을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에도 이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 동일 행위에 대해서 이 동일한 행위라고 해서 단순히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초유의 상태를 맞았고 공수처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논란에 대해서 이제 재정립을 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안 됐더라면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한다라든지 이런 수사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구나. 그래서 이제 발부도 안 됐구나 하고 정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따라서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를 해준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것이 사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수처에 대한 그 관련 혐의로서 내란죄 수사권은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 맞겠고 공수처가 단독으로 지금 수사를 개진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공수처가 지금 공조본을 꾸려서 경찰과 함께 수사권이 인정되는 경찰과 함께 지금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영장 집행에서도 주체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주체가 됐지만 하지만 경찰 인력에 굉장히 많은 협조를 받아서 집행에 사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사권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논란은 이미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이렇게 영상 메시지에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잖아요. 그렇다면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기관에 가서 내가 나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런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응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어떠한 진술을 하더라도 본인이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비상계엄은 적법했다. 나는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무죄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적이 넘는 이 질문지를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고 공수처는 굉장히 많은 좀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예. 시간이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지금 48시간이라는 그 시간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그 모든 조사를 마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 의문이고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할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보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좀 순조로운 과정이 있었는데 공수처가 심지어 3차 저지선을 지나서 관저 앞에까지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조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하는 과정 약간의 대기도 좀 있었고 협조를 한다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전달돼 왔지만 이 과정도 이렇다 할 무력 충돌이나 대치 같았던 거는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은 예. 어떤 현행범 체포나 이런 건 없었다라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들어가고 나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제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다라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알림을 했고 또 공수처 측에서는 9시에 브리핑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협의 중이다라고 해서 표현을 달리했고 결국에는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서 예.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동할 때는 경호처 차량을 이용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저런 부분에서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도 어떤 저희가 위쪽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수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1차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인간 띠를 짜서 스크럼을 짜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불발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3차 저지선도 비교적 수월하게 좀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큰 충돌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호처 지휘부의 어떤 이런 저지 방침이 무너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호처가 조직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기가 사실 이제 1차가 이미 실패한 바가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언제가 체포되느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돼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강경파는 강경하게 굉장히 입장을 굳힐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충분했고 온건파는 또 온건파대로 우리가 이러한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나름의 이제 생각을 굳히는 시간들이 충분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강경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이 관저를 사수하고 체포를 막아서겠다라고 생각이 굳혀졌고 그것에 대한 명령이라든지 지시 하달이 있었겠지만 과연 저 많은 몇백 명의 인원들이 그 지휘부의 명령에 다 일사불란하게 따를 만한 상황이었는가를 좀 짚어보면요. 그건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경찰에서 계속해서 이제 채찍과 당근 형식으로
수뇌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포영장 발부받고 계속해서 출석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입건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부하 직원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처하겠다. 그런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려해서 만약에 소극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정도로 임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선처하고 입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전략이 통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공무원, 내가 공무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물리적인 충돌을 해서 막아선다라든지 어떠한 충돌이 빚어진다라고 한다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이 되는 것이고 만약 하나 정말 누가 다쳤다라고 한다면 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공무원직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박탈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득실을 좀 따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영장 집행이 위법적이지가 않은데 정당한 영장 발부인데 우리가 막아서는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전략이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오전에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주목을 받았지만 본질은 체포가 아니라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를 위해서 이런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수사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체포영장 2차까지 진행이 돼서 힘겹게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수사에 돌입을 했는데 진술 거부권을 한다면 그대로 48시간이 흘러간다면 이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부분도 공수처의 좀 고민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48시간 내에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뭐 이번 사안이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를 가정을 해봤을 때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 어쨌든 48시간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일부 진술이라도 얻어낼 수가 있고 그걸 기반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통상의 절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제 쟁점은 과연 48시간 내에 공수처가 그러한 유의미한 어떠한 진술들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이렇게 정말 힘겨운 과정들이 있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그 과정은 과연 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구속영장 발부의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와 법적인 요건은 사실상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소명의 정도는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와의 차이점은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에는 방어권의 행사의 일환으로서 반대 신문권,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방어권을 행사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구속 적부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절차가 바로 그렇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절차이고요. 만약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그 법정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도 법정에 나와서 본인이 왜 이렇게 구속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물론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포기를 한다면 그대로 영장 전담 판사가 그냥 그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일단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인신구속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이 또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좀 무게가 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조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 체포영장 시한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오늘을 체포영장 집행일로 잡은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석들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늦추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 대통령의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고 예. 이제 정부나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신경 쓸 부분이 과연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에도 일부 지지자분들이 좀
뭐 어떤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포착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보다 시간을 더 앞당겼습니다. 4시 20분쯤 도착을 했으니까 지난번에는 6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고 들어간 네. 시각 자체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그래서 물론 여유롭게 시간을 가져놨습니다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늦추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어제 그 3자 회동의 영향도 있었을까요? 3자 회동 영향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어차피 오늘 집행하는 것으로 좀 알려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3차 그 회의를 했을 때 광역본부랑 같이 회의를 했을 때 나온 것이 15일부터 17일까지 대기를 하라. 그때까지 좀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15일에 들어가는구나라고 기자들은 좀 예상을 한 부분이 있었고 네. 지난번보다 집행 시기도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 새벽 5시라는 예상이 나온 거고 그것보다 더 빨리 4시 20분에 공수처가 현장에 도착한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전해드린 속보에 따르면 오전 11시에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공수처장과의 티타임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티타임 차담이 의뢰 있는 일인가요?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뭐 티타임을 갖고 조사에 응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기 힘들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의 수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이렇게 수사를 받는 그 과정들이 언론에 다 이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는데 예. 그때는 이제 중앙지검장이라든지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티타임을 뭐 이렇게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들이 언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만약에 이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임하고 시작이 되기 전에 공수처장인 오동훈 처장과 뭔가 티타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런데 티타임은 좀 생략을 하고 바로 막바로 조사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예. 아니면 공수처 입장에서 이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하다라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피조사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협조적으로 응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렇게 준비한 많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사실상의 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 막바로 좀 조사를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원래는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에 공수처장과 윤 대통령이 만나서 면담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공수처장과 티타임 없이 이재승 차장검사가 오전 11시부터 공수처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피의자 조사가 헌정사상 처음이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많이 주목이 됐었는데 체포 과정에서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탑승한 것도 어떤 예우 차원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조사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근데 그 장소 자체를 별도로 마련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 휴게실도 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예. 거기서 좀 혼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그 고강도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밤샘 조사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 피의자처럼 진행을 하지는 않고 그래서 중간중간 좀 물을 마실 수 있다거나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좀 배려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좀 조사를 받게 될까요, 윤 대통령이요? 일단 지금 공수처의 3층에 위치한 영상 녹화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진술을 들을 것을 공수처는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 녹화라는 것이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의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 진술을 듣는 것처럼 녹화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조사실로 가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별도로 이렇게 뭐 경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영상 녹화실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녹화는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공간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그 옆에는 이제 휴게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소파도 있고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피의자를 조사를 할 때에도 뭐 화장실을 당연히 갔다 와야 된다라든지 뭐 물을 먹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식사 시간 뭐 보장이
된다든지 예. 이런 이제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동석을 했잖아요. 동석을 했을 것이고 그런 변호인이 적절하게 이제 개입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시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조사받는 공간에서 나와서 휴게 공간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가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이제 좀 높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수면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심야 조사는 내가 부동의하겠다 한다면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도 예우뿐만이 아니라 예우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피의자도 그러한 시간들은 보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 조율을 적절히 해나가는 것도 공수처의 좀 능력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휴게 시간, 수면 시간 등이 이 조사할 수 있는 48시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분량을 다 제한된 시간 내에 소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밝혀내야 되는 핵심적인 쟁점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뭐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그런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 그리고 체포라는 것을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까? 라는 식으로 해서 그 일정 정도의 제한된 쟁점 위주로 해서 그것을 좀 깊게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것 역시나 좀 유의미하려면 본인이라고 볼 수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진술을 해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입을 딱 닫은 채로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 나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그냥 시간을 좀 보내는 그러한 절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조금 촉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인지 지금 티타임도 없이 조사에 시작한 걸로 보여지는데 200쪽 분량의 질문을 또 준비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술 거부권 행사도 하고 뭔가 휴게 시간이나 수면 시간 등도 보장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가다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혹시 앞서 먼저 구속되고 체포된 관련 인물들과의 대질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48시간 내에 대질 조사까지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구속된 사람들도요, 다 이제 조사라든지 지금 본인의 절차에 따라서 기소가 됐다라면 그것에 대한 일정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 이제 바깥에 사실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뭐 연락을 해서 몇 시까지 와달라 이것이 용이한데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정시설과 다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48시간 안에 불러와서 이렇게 대질까지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라도 듣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그러면 다 뭐 쓸모없는 것이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집행을 했는데 그런데 조사를 받는 이 피의자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증거들을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본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줬고 시도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해서 다 이제 기록은 편철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법원까지도 다 기록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체포된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을 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시간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수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아무래도 그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하는 중간에 준비를 이미 하고 있을 것으로 기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인신구속의 상태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측면에서는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교정기관과 협의해서 언제든지 불러와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어서 그러한 뭐 방대한 조사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는 이제 현직 대통령 아직은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히려 법적인 측면은 사실 뭐 문제될 것이 없고 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정치적인 측면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좀 많은 논란들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앞서 얘기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지가 관건이 될 거고 설령 비협조적이더라도 그동안 공수처와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로 충분히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군 수뇌부 일부 인원만 하더라도 지금 9명가량이 실제 구속이 돼서 뭐 기소가 된 인원들도 있고요. 그것을 고려하면 그러한 유의미한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떠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고 그러한 보안 문서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이 조금은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적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자들의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들은 다 거의 확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과 맞춰보는 일만 어떻게 보면 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본인이 이제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관계 당사자들이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그 기록들을 다 편철을 해서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일정 정도의 범죄의 소명이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입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당사자들의 그러한 진술에 의해서 그걸 증거로서 사실 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인 것이고요.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조사를 말씀을 드리면 체포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48시간 이내에 어떠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낸다라고 한다면 대개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그렇다면 발부가 되는 그러한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고 그리고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다라면 조금의 이제 달라질 변수는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고요. 성승환 기자,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는 뭐 체포영장에도 많이 적시가 됐습니다만 예. 결국에는 위헌 위법적인 그런 계엄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 그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긴장을 주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였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차를 어느 정도까지 좁히고 공수처가 압박해서 좀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결국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밝히는데 공수처가 가장 주력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입니다. 그러면 내란 혐의라는 거는 결국 그때 당시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때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했느냐, 우리의 국헌문란을 할 정도의 그러한 행위의 지시가 있었느냐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 쟁점화가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국회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아무리 선포되더라도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봉쇄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계엄법이라든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체포조를 실제로 만들었고 지시를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이제 인사들에 대해서 실제 체포조가 투입됐다라는 진술들이 나왔고 실제 일부 사령관들의 경우에는 비화폰으로 본인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정말 사실이었느냐, 그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느냐라는 것을 윤 대통령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관위 관련된 것입니다. 선관위의 CCTV에 찍힌 바에 따르면 그때 당시 군대 일부가 투입이 돼서 뭐 이렇게 서버를 사진을 찍는다라든지 아니면 서버의 일부를 이제 빼내려고 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CCTV에 포착이 된 바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이것을 이제 내란 내지는 직권남용에 이제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관위 자체도 하나의 헌법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아무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더라도 군대를 투입해서 어떠한 정보를 빼내오라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그러한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불법적인 어떠한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죄 내지는 내란죄 성립의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세 가지의 쟁점만 추려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부족한 시간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는 유의미한 진술들은 이미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예, 윤상현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체포영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알았다고 답변을 했다고 전해졌고요. 또 유혈 사태를 우려해서 빨리 가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하면 공수처는 이 구금까지는 바로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변호인단과의 이제 뭐 조율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어떠한 예우의 차원에서 공수처 일부 인원이 이제 뭐 관저로 같이 이동을 해서 조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협의만 된다라면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그 전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도 본인이 직접 자진 출두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러한 예우의 정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그 심사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만약에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이제 구금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피의자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을 했을 때 공수처에서 어디까지 좀 용인을 할 것인지 어디까지 협의를 할 것인지는 좀 공수처의 입장에 달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조사 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구속영장 청구를 어느 법원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또 좀 소란스러운 그런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동행을 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발언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가 체포영장을 설명하자 알았다고 답변을 했고 유혈 사태를 우려해서 빨리 가야겠다고 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윤상현 의원이 밝혔는데 어떤 상황이었다고 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든지 뭐 절차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어떠한 수순을 밟고 본인이 공수처에 발을 들이겠다라까지 다 이제 예견 가능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경호처가 어떻게 뚫리는지 이제 본인의 관저 앞까지 어떤 인원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영장 집행을 위해서 공수처 일부 인원이 와서 영장을 이제 보여주고 그러한 집행 절차에 들어갔을 때 알겠다라고 이렇게 좀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아마 행사할 것이다라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으로서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제 변호인단이 취해왔던 입장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 발부가 된 것 자체도 위법한데 그것을 위법하게 집행하러 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어쨌든 응해서 가기는 가지만 하지만 그러한 불법적인 수사에 내가 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많은 분량의 이러한 조사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든지 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겠다라고 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면 48시간 이내에 공수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빨리 매듭을 짓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조사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를 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영장에 이번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는 부분도 문제 삼았거든요. 기존에 이 예외로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도 문제를 삼았고 이번엔 또 빠지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삼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1차 집행 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서부지법에서 판단을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것은 어떤 해당 기밀 장소라 할지라도 증거를 찾는 부분, 수색하는 부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 인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명확하게 법에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해석들이 주류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좀 적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기각할 때도 서부지법이 마찬가지 논리를 폈고요. 근데 2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넣지 않은 것은 그것은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넣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법원의 설명입니다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입법적인 부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사법적인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위헌적인 것이다, 상권분리에 반한다라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한 체포영장이다라는 부분을 문제를 삼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뺐으니 그렇다면 이거는 비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 허가를 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작용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속보가 전해져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이번 체포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2시 30분 체포 관련 입장 표명을 하는 시점에 맞춰서 또 한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체포영장 문구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영장에 이러한 문구를 적은 것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적용하는 걸 예외한다라는 문구를 적은 게 판사의 권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논박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1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어쨌든 적혀 있었던 문구가 왜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는 그 판사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서부지방법원에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이제 재량이라고 맡겨지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을 한다라든지 어떤 결정문을 작성할 때에는 본인이 그냥 작성을 하는 그 상태로 작성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틀이라든지 형식이 갖춰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만큼 판사 개개인의 재량이 많은 부분이 맡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러한 과정에서 쟁점화가 됐던 것이 형사소송 110조와 111조에 대해서 첫 영장 발부 때는 명시가 됐는데 어떻게 판사 개인이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법조항의 배제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느냐. 법은 그대로 다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법을 과거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해석이 됐는지 그러한 부분의 논의만 있을 뿐이지 판사 개인이 그러한 것을 적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던 부분인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 그러한 영장 기재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즉 판사 개인이 영장 발부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명시를 한 것은 그 법조항을 뭐 빼고 말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 110조와 110조에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인데 그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본인의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입장을 해석을 해보자면 그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형사소송 110조와 111조의 적용에는 지금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영장을 발부를 했을 때 그 조항을 뺐다라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불필요한 뭔가 논란이라든지 잡음을 피해보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원에서 판단이 됐던 것처럼 기존에 사실은 영장 발부를 하면서 그러한 조항을 배제한다라는 것을 넣어놓은들, 안 넣어놓은들 그 영장에는 효력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기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하나라도 가지고 어떠한 뭐 문제 제기를 한다라든지 이의를 신청한다라든지 이것이 본인이 맡은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형사소송법 조항을 명시하든 안 하든 큰 차이는 없다라는 입장을 이미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했고요. 또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조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독방에 구금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오후 2시 30분에 체포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승환 기자가 오늘 오전에 체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그 새벽 4시 20분에 공수처 차량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먼저 전해졌고요. 그리고 50분쯤 뒤에 이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자리를 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여 명 정도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거는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라면서 경고를 했고 또 공수처 측에서는 이걸 막을 경우에는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경고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7시 33분부터 이제 1차 저지선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사다리를 이용해서 차벽이 한 6중, 7중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사다리를 넘어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넘어가서 이제 1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색영장을 제시를 하고서 약 한 2시간 20분 만에 1차 저지선을 통과를 하게 됐고요. 예. 여기까지는 2시간여가 걸렸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15분 만에 2차 저지선, 그러니까 거기도 버스 차벽에 있었는데 별다른 경호처의 저지가 없다 보니까 우회해서 통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러고 나서 또 한 15분쯤 지나서 3차 저지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부 인원들이 그 3차 저지선에 있는 초소로 진입을 하면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네. 당시에 이제 정지석 비서실장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관련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그런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지금 자진 출석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9시에는 이제 공수처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거는 자진 출석이 아니라 자진 출석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협의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좀 생각들도 있었습니다만 네. 10시에 이제 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공수에 출석할 방침이다. 오전쯤에는 도착을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고 그러니까 공수처 출발을 전후해서 윤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가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서 철수를 하면 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자진 출석의 모양새를 좀 갖추려고 한 느낌이 네. 좀 들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10시 10분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이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찾아갔다라는 설명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10시 29분에 권영진 의원이
불법 영장 집행이지만 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고 윤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부분을 저희 이제 취재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된 거죠. 영장을 제시한 지 5시간 20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33분에 하고 바로 34분에 박성민 의원이 또 저희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윤 대통령 지금 나간다라는 부분을 공수처로 바로 이동을 한다라고 알려줘서 저희들도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고 그 상황들로 이제 차량 이동하는 모습들 보셨을 겁니다. 예. 그 부분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10시 53분에 공수처에 도착을 해서 11시부터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아무래도 변호인들이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데 육성 영상 메시지를 촬영을 했고 그것을 대통령실 기자들을 통해서 배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있었다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체포 과정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짚어봤는데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만 꼽는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결정적인 이유는 이 수뇌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점을 꼽을 경호처 수 수뇌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 수뇌부들의 입장에는 사실 강경파기 때문에 그 입장의 전환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공수처라든지 경찰의 입장에서도 강대강의 대응 전략으로서 그렇다면 출석에 3번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하겠고 그러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김성훈 차장과 윤 대통령이 함께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으로 보이고 아마도 오늘도 영장 모두를 다 가지고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의 경우에는 이 경호처에서 길을 뚫어줬기 때문에 쉽게 진입을 할 수 있었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현장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좀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경호처 인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김성훈 차장을 체포를 보여주기 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 자체가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광우 본부장이라든지 김신 가족부장의 경우에는 아직 출석이 3번 불출석이 되지 않아서 좀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영장 발부되어가는 과정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경호처 수뇌부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호처 전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 입회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 송혜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를 하기로 했고요. 송혜은 변호사는 오늘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이번 체포영장 재집행의 결정적 한 방이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 이 경호처 인력의 몇 배에 달하는 인력을 준비한 부분도 원래 계획된 전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머릿수라든지 이런 인력의 수적인 차이로 집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 법 집행이라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도 굉장히 주요하게 잘 적용이 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의 인력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것이 과연 군 병력을 끌어와서 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경호처 내 사람들로만으로는 이러한 체포를 막기에는 굉장히 열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55 경비단이라든지 수방사 내에 그런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일부 조직에 대해서는 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의도였을 것이고 1차 집행 때는 실제 활용이 됐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인력이 많이 없어졌고 그런데 반대되는 경찰 측 인원은 무슨 마약범죄 수사대라든지 굉장히 광역 수사대까지 다 이제 협조 지휘가 내려와서 모두 다 그 인원들이 동반된다면 1,000명, 2,000명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경호처 인력은 사실 다 합산해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이고 강대강이 아니라 그냥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한 수천 명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계속해서 정말 버틴다, 스크럼을 짜고 버틴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하고 공수처나 경찰이 협조하도록 계속 유인책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보조 배터리라든지 뭐 기저귀까지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버티기 전략까지 고려를 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이렇게 수적으로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것이 결국에는 심리적 동요를 이끌게 됐고 그것도 이번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예, 오동훈 공수처장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정말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정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후문의 어떤 작은 통로로 들어갔고요. 또 체포 장면 노출이 이렇게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예우를 고려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해서 사실상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갑이나 호송줄을 채우거나 하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신변은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제공한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맞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탄핵 심판이 이제 인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참담한 그런 일인데 예. 그런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수갑 채우고 호송줄까지 채워가지고 이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하느냐 안 하냐를 떠나서 그냥 예우의 차원이라고 좀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뭐 망신주기식의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체포가 되느냐 마느냐의 자체에 좀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 역시도 언급드린 것처럼 호송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이 맞지만 경호처의 협조가 있다면 충분히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대통령의 신분에도 안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와 사전에 조율을 해서 경호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을 하고 그럼 이동에서는 공수처가 지하가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 시설만 있어서 언론의 카메라에 충분히 많이 포착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 차량으로 사실상 다 막아서고 카메라가 잡힐 수 있는 부분 다 막아서고 그리고 입구와 연결된 이런 이 차고지 시설 같은 그 부분으로 차가 한 대가 딱 들어가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경호처와 사전의 조율 내지는 공수처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만큼 뭐 공수처가 망신주기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체포가 목적이냐라는 비난도 있었는데 그래도 공수처는 중립을 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이 대통령이 공수처 내부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공개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 예우라는 것이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한 국가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신 등을 고려해서라도 지켜졌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물론 이 워낙에 초유의 사태라 과정과 결과를 떠나서 충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외 외신들도 이 사건을 좀 주요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국가들 역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1차 집행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집행 재시도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속보로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이걸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11시부터 이재승 차장검사가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윤갑근, 김홍일, 오늘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한 송혜은 변호사까지 윤 대통령 조사 입회 변호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조사 입회 변호인이라고 하면 조사실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 영상 녹화 조사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상 녹화실의 경우에는 일단은 각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중앙지검이라든지 서부지검이라든지 지검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지금 공수처잖아요. 예. 공수처에서 새롭게 좀 마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벽같이 마련된 그러니까 가림막같이 이렇게 벽으로 된 시설 뒤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 이제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놓고 만약에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어쨌든 내부에 이제 조사실과 동일한데 그런데 영상 녹화 장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승 차장 검사가 위치한 자리에서 마주보는 자리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 옆에는 이제 변호인단이 같이 배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이라든지 담당 검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변호인의 경우에는 이제 뒤에 빠져서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러한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뭐 예우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철저하게 분리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배석한 상태에서 함께 앉아서 같은 테이블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든 피의자에게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변호인이 옆에서 적절하게 개입을 하면서 수사의 진행 방향이라든지 의견을 개진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피의자가 대답을 하는 질문에 변호인이 대신 대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피의자가 그냥 이제 지켜보고만 있고 변호인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피의자가 질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고쳐서는 안 되고요. 다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사실 이제 법조인 출신이고 예. 본인이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도 적절히 개입을 하겠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법적으로 뭔가 위법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의견은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조사된 자료, 조사가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상계엄이나 그런 관련 쟁점에 대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입회할 수 있는 변호인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저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조사실이라든지 이러한 검사실 자체 공간이 굉장히 넓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상의 이유로 인해서 보통은 뭐 1명 정도가 배석을 하는 것이 일반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이고요. 예. 왜냐하면 변호인이 가서 말 그대로 그냥 그 시간 동안 쭉 함께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그냥 앉아 있으면서 얘기를 듣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1명도 충분히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도 굉장히 좀 중한 범죄고 내란죄 자체가 그리고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조사에 임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일단 3명이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뭐 공간상의 이유로 해서 다 3명이 입회하지 않고 뭐 한두 명만 배석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 녹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영상 녹화가 공개를 위한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어떤 이유로 필요한 건가요? 추후에 이제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이 조서를 마련을 해서 그 조사가 쭉 끝나고 나면 신문 조서를 보고 이것에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의견을 개진을 해서 수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조서 자체를 쭉 읽어보고 이거 내가 이렇게 대답 안 했는데 고쳐달라 그럼 그 자리에서 고치고 뭐 이런 이제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쭉 확인을 하고 맞다라고 내가 인장을 찍는다라든지 지장을 찍는다라든지 하면 그것은 내가 확인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일부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는 잘못 피신 조서에 적혀 있다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상 녹화 장치를 통해서 그냥 그 전 과정을 쭉 이제 객관적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또 가장 유의미한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당사자가 좀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적인 좀 압박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나 이게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라든지 뭐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인사들의 경우에는 뭐 이것이 혹시나 외부로 뭐 유출될까봐 뭐 걱정을 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 자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 녹화 자체도 거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박근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었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그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녹화를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바로 보여주면서 밀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왜냐하면 편집이나 이런 것이 해서 잘못 이용될 가능성에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쭉 들어봤는데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뭐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8시간 내에 과연 조사를 끝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예. 그렇다면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굉장히 공수처로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만 기자들은 그냥 수수는 그런 쪽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만약에 밤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구치소를 가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48시간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내일 모레 17일 오전 10시 32분까지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뭔가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냥 그 이틀 조사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제 공수처에서 판단을 한다면은 석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는 공수처로서는 굉장히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들의 실력이 이번에 좀 입증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편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이 변론 기일이 4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내일도 2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고 출석이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공방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변호인단만 출석을 해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이제 법적인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쟁점들의 경우에는 준비기일을 통해서 다 쟁점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면들이 서로 양측 간에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을 다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뭐 체포가 되든 아니면 뭐 출석을 하든 하지 않든 헌재법에 따라서 헌재에 주어진 임무라고 볼 수 있는 이 탄핵 심판을 굉장히 좀 신속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변론 기일이 벌써 이제 내일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 일단은 양측 변호인단이라든지 소추위원단끼리 추가적으로 뭐 증인 신청을 할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재판부에게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있다면 할 텐데요. 아마도 예상을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여전히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그 기각이 있었는데 회피를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회피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일정 정도의 서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개진을 위한 이런 서면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된 상황이 사정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형사 재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렇다면 헌재가 그러한 사정 변경이 있기 전에 정한 5번의 기일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이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이 헌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께서는 예상을 하셨던 결과인가요?
때문인가요? 일단은 헌재에서 이렇게 재판관의 기피 신청에 대해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는 측면을 보자면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 헌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헌재법에 따라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명시되어 있는 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적용을 했을 때에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헌재법에 나와 있는 기피의 사유에 대해서는 뭐 본인 당사자가 이제 재판의 관련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무상으로 어떤 이런 관련 사건을 맡았다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나의 심증을 확실시할 만한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그러니까 이 국회 소추위원단의 변호사로 있는 김희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 법인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연관성을 들어서 이제 이해충돌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한 것이었는데요. 헌재가 확인을 하기로는 그러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기피의 사유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각을 하고 명시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은 이제 기각을 하겠다라는 원칙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이 또 들어간다? 그럴 때에는 이미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됐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제 각하한다라고 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것이고요. 변호인단 측에서 이제 회피를 촉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회피 가능성도 굉장히 좀 낮은 것이요. 이미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7인의 재판관이 이건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계선 재판관 본인이 아니다. 사실은 뭐 문제가 있다. 이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 그리고 이후에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내용들에는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한데 헌법재판관 분들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과정을 다 봤을 거고 이후에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얼마나 협조적이었다더라 이런 내용들 보도를 통해서 다 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영향을 좀 받을 거라 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체포 영장이 두 차례 발부가 돼서 그러한 영장 집행에 의해서 공수처에 뭐 수사가 개진이 됐고 뭐 이런 부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 헌재 재판 그 자체에 뭐 확실한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서 이 탄핵 심판의 요건이 되는지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돼서 의결이 돼서 헌재로 오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할 만한지 이 사람이 파면을 당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헌 위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처럼 이렇게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일부 요인이 감안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뭐 헌재에 내가 출석을 해서 강하게 입장 표명을 하겠다, 적극적인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도 내가 다툴 부분이 있고 내가 이걸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의 과정 그 전반 자체가 헌재와 뭔가 이제 판단이 직결된다라든지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과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러한 사법 절차에 적절하게 정당하게 응하느냐 이런 부분은 하나의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정치권 반응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예상하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과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를 조금 더 압박하는 그런 목소리가 체포영장 집행 전부터 나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현장에도 20여 명의 의원들이 갔습니다만 그 근거가 없는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다라고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규탄을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무조건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체포 직후에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비상의원총회를 이제 개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라는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정치적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공수처에 묻겠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담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국격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체포 자체가 굉장히 국격을 무너뜨리는 그 공수처의 행위였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이게 이번 체포가 과연 나라나 국민을 위한 것이냐,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냐에 대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수본을 겁박한 것이 역사가 기록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헌정 질서의 회복의 첫 걸음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계엄이 있고 지금 43일 만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고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대한민국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집결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막아서겠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은 이제 위법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단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변호인단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응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응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굉장히 관할 위법이라든지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영장이 발부됐던 것 자체도 형사소송법 110조라든지 111조의 적용 배제를 언급을 함으로써 그러한 굉장히 좀 편향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민주당의 이제 하청을 받아서 마치 이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언급을 드리고 싶은 점은 만약에 첫 번째 영장이 발부받은 이후에 두 번째 영장 발부라든지 아니면 이의 신청이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다르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논리가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영장 발부라든지 아니면 그 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 신청 모두 다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서부지방법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합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떠한 이제 조율이라든지 합의적인 그런 합의 측면이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정당하고 맞다라는 그러한 이제 인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두 명인 상황에서 모두 다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영장이 발부됐다면 중앙지방법원을 가더라도 사실상의 마찬가지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물론 서부, 중앙, 남부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판사들 마인드 자체가 다른 법원이라든지 다른 판사가 이제 내놓은 결정이라든지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법에 위법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잡고 그 부분을 수정한다라든지 다른 결론을 내놓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체제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것에 맞게 이제 선례를 남겨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관할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영장 자체의 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받고 있는 혐의는 무장한 계엄군을 이용한 국회 봉쇄 그리고 정치인 체포 구금 지시인데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불법 수사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언급한 혐의 두 가지
가지 중에서 모두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어떤 것을 좀 먼저 다뤄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죄의 비중을 봤을 때에는 예. 이제 법정형만으로 보더라도 이제 내란죄가 더 이제 중한 범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게 내란죄 수사로 그러니까 조사를 임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란죄로 막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원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연계된 사건으로서 죄명으로서 내란죄가 들어가는 것이 논리상으로도 맞는 것이지 본인들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 그 내란죄에 대해서 막바로 조사에 들어가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물론 동일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렇게 뭐 체포조를 지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황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다 연결된 행위이기는 한데 그러한 행위가 결국에는 직권남용이다라는 그러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요건에 대해서 다 입증을 이룬 이후에 내란죄에서 또 요구하는 그 요건들에 대한 입증 이렇게 이제 차 수순으로 가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이고요. 사실관계 자체는 동일한 이제 행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체포조를 정말 꾸렸느냐, 뭐 국회에 대한 그런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뭐 무장을 하도록 뭐 이렇게 지시를 했느냐 이런 이제 행위에 대한 질문은 공통으로 가되 결국에는 그것이 1차적으로는 직권남용 그리고 이것에 연계된 행위로서 2차적으로는 내란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서를 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내란죄 혐의가 핵심이지만 바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 영장 하에 집행을 해서 오늘 조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사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니 혹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일종의 전제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일부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러니까 내란죄는 수사권 없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혐의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직권남용과 내란죄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된 사건으로서의 포섭을 해와서 같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이제 위법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 입장인 것은 이제 위법 사항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도 발부가 된 것이고 우리는 관련된 사건으로서 충분히 거기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는 이렇게 주체가 돼서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내란죄에 대해서 이 공소 제기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없기 때문에 검찰로 또 사건을 넘겨야 되는 절차가 하나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조본 자체가 검찰까지 들어와서 함께 꾸려졌다라면 그러한 기소라든지 수사라든지 뭔가 일체화된 그런 그룹에서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조금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특검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수처 입장으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 권리 행사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내란죄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직권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연관돼서 내란죄까지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기 전에 관저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영상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메시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은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나가긴 나가지만 내가 공수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분명히 밝혔다라는 부분. 예. 그 부분이고 근데 그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그리고 강압적인 진행,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진행이 정말 개탄스럽다라는 부분. 근데 불법 수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불법 수사고 인정도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출석에 응하기로 한 것은 어떤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설명했던 대통령의 그런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간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고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면서 이거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예. 공수처의 수사뿐만 아니라 사법부, 그러니까 재판을 하게 될 법원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라는 부분을 향후 좀 디벨롭될 논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법원에까지도 사법부에까지도 문제를 제기한 것일 수 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지금 뭐 급하게 촬영을 한 영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체포영장의 집행이 들어올 것은 예견을 하기는 했지만 미리 이러한 뭐 영상을 준비해 놓는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오늘 당일에 이렇게 촬영을 한 그러한 영상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관해 왔던 입장과 마찬가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를 이해할 수 없고 수사권이 없고 하지만 내가 유일하게 그 이유, 지금 체포영장에 응해서 순순히 이렇게 공수처로 출석을 하는 그 이유는 다만 뭐 국민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법적인 부분에서만 접근을 해보자면 사실 대통령이 정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예. 법원의 이제 판단을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법원의 이제 그러한 선고라든지 어떠한 결정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법조인으로서 법을 다뤄온 그러한 이제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내가 불복을 해야 되는지 불복의 절차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수순으로 내가 어떠한 신청을 내고 뭐 해서 이것을 다퉈야 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의 신청도 사실 원래 마련된 법적 절차가 아닌데 뭐 이의 신청을 계속해서 제기한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 본인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렇게 공수처의 수사에 임하게 됐다 보니까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본인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피의자의 권리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출석하는 그 자체에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누구든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절차에 응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은 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가서 설사 이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이 대국민 메시지 중에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또 청년을 보고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 대국민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새해 내놨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석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좀 영향이 예상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뭐 법이라든지 뭐 절차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뭐 고마움이랄까 그러한 메시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네. 맞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불법이라고 응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절차에 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뭐 국민들의 그러한 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뭐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지다 보니까 이것이 법적인 절차로 끌어왔을 때 어떠한 뭐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수사 절차나 뭐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그러한 것은 좀 기대하기가 사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수사의 절차라든지 뭐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다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편철된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이 보고 판단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지 그 논외로 물론 뭐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 판단해서 좀 배제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마찬가지의 이제 논리로서
이 헌재에 대통령이 출석해서 내가 메시지를 내겠다, 내가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헌재에 나와서도 법적으로 다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쟁점의 언급이 없이 저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만 내놓고 간다. 라고 하는 것은 헌재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법적인 부분만 보고 헌재는 가는 것이고 그 쟁점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출석을 뭐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아니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것은 사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재판부라든지 그러한 수사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그러한 뭐 판단을 영향을 주기는 좀 힘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 혹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 체포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고 싶다라면 우리 절차에는 체포 그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고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체포 적부심이라고 해서 내가 일단 영장 집행을 하는 것에는 응하고 나중에 이제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 보니까 예. 변호인단이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해서 과연 그 체포가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가려봅시다.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라면 즉시 석방해라라는 식으로 사실 이의 제기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체포에 응하지 않은 채로 법원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법조인들도 과연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심리를 하고 기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그 체포적부심으로 다뤄야지 이의 신청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각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원은 일단은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각하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판단해봤지만 이의 신청할 그러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법 체계상 마련된 그 절차 안에서 체포에 대한 그러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고자 했다라면 체포 적부심으로 가는 것이 맞았고 그 전제는 체포 영장의 집행에 1차 집행이 있었을 때 응한 이후에 변호인단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언급을 드립니다. 네. 현재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성승환 기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정치권에는 어떤 변화들이 전망이 될까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뭐 정치권도 큰 파장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좀 슬픈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까지 구속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위법한 절차라고 어쨌든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다라면 뭐 이렇게 언론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서울고치소에 아마 수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예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수감자들과 이렇게 분리되는 정도,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배려는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만약에 구속이 돼서 수사가 진행된다 하면 수사 자체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더 양분화가 돼서 완전히 흑백 논리에 파묻혀서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국민의힘의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신구속이 돼서 구치소안에 수감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굉장히 좀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하게 많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구치소로 가고 또 구금이 되고 나서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많이 나올 텐데 메시지를 내는 것 이외에 법적인 정당한 절차로서의 이의 제기하는 방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로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뭐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다툴 수 있는 절차는 딱히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외로서 이렇게 뭐 언론에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정치인이라는 좀 신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뭐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성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장실질심사가 반드시 선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단이 아마 뭐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속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주어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만큼 굉장히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을 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뭐 준비된 질문지가 뭐 200쪽이다라고 달한다라고 네.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그것을 다 끝낼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어 보이고 그렇다면 인신을 구속해서 우리가 구속된 상태에서 이 모든 걸 좀 해결해 보고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이제 쭉 강대강 대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은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이첩을 해야 되고 때문에 특검 필요성이 있다고 양지민 변호사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내일 반드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서 계엄 특검법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기로 했던 부분에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외환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계속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라는 것이 역대에도 뭐 없었던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뭐 BBK 특검이라든지 여러 번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해당 대법원장들은 우려를 표한 바가 있거든요.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검사를 그러니까 판사, 그러니까 재판 쪽에서 법원 쪽에서 임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정당치 않음, 약간은 뭐 문제 소지가 있다라는 우려들을 굉장히 계속해서 표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좀 해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환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독서조항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 이게 특검 수사 대상에 이걸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외환을 포함됐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제외하는 자체적인 특검안을 지금 만들었고 그걸 갖고 오면은 지금 민주당 역시도 협의는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가 시작은 돼서 여야가 머리를 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잡음이라고 할까요? 좀 갈등 양상,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로 특검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재표결에는 이탈표가 2표만 더 나오면 통과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야당의 내란 특검법이 통과가 될지 아니면 여당의 계엄 특검법으로 좀 협상이 될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양측의 입장의 간극이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그 안 자체가 우리가 비토권까지 포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이제 외환제 등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은 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제3자가 임명할 수 있도록 이인을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외환제 낸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입장의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특검이 마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그 절차라든지 시간이 지연될수록 사실상의 특검의 입지라든지 역할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오늘 체포를 단행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면 뭐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 상태로 굉장히 수사가 만약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특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못한 채로 계속 논의가 오가다가 기소에 임박했을 때
특검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특검의 역할은 사실상의 기소 유지의 역할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특검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뭔가 특별 수사라든지 수사에 특화돼서 그 부분부터 기소까지 쭉 끌고 가는 그러한 사실 힘이 있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단순히 기소 유지만을 위한 특검은 조금 힘이 빠진 그런 모양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계속해서 지연이 될수록 그만큼 특검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고 역할이 작아진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면 전향적으로 양보하는 한쪽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글쎄요 각각의 좀 이해관계를 고려를 하자면 간단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그 여당에서는 사실은 지금 외환을 넣었다라는 부분은 이거 특검이 진행되면은 국가 기밀적인 부분, 그러니까 안보적인 부분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원 행정처나 이제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여야가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외환을 포함시키느냐, 그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조정을 한다든지 외환이라는 표현은 넣더라도 범위를 한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2차 변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그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법 대부분이 이제 절차적인 부분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이 당사자가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강제구의돼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절충안처럼 마치 첫 번째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을 하는 것이 의무인데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회차 변론 기일부터는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5회차의 기일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마도 이제 첫 번째 그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2회차 기일 뭐 미리 잡겠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쭉 잡은 것이거든요.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헌재 심판 기일에는 출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했고 2차 기일부터는 사실 이제 4분 안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리된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는 그러한 기일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2차 기일부터는 굉장히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헌재는 뭐 신속하게 심리를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좀 속도감 있게 재판을 끌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예. 예. 체포영장 집행도 이루어졌고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180일이라는 그러한 심리 기간을 마치 보장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아마도 이제 헌재 입장은 이렇게 속도감 있게 끌고 가고자 한다면 180일이라는 것은 더 기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절차이 마지노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것이지 꼭 반드시 180일이라는 기간을 뭐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인단의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기일을 잡아놓고 빨리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주게 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결론이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제 기각됐지만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걸석 재판으로서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재판을 끌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됐다라는 좀 그러한 변경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의 예.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호인
변호인단에서 잘 이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재판관들을 설득한다면 일부 기일은 조금 뭐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요. 일단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윤 대통령 측은 그 180일의 기한을 꽉 채워 활용하기를 바라는 모양이고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고 잠시 후 오후 2시 30분에 체포와 관련한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표명하기로 전해졌습니다. 두 분 이 2시 30분에 밝힐 입장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강조했던 부분을 법적으로 좀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포가 불합리했고, 하지만 대통령이 굉장히 대의를 위해서 국민을 생각해서 이런 결단을 내려서 오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얘는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분명히 대통령이 밝혔기 때문에 변호인단 역시도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공수처의 이런 조사가 뭐 증거 능력이 없다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좀 논리를 피면서 굉장히 그 얘기를 뒷받침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강조를 하지 않을까 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오전에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법적인 근거를 더 강화해서 입장을 밝힐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보셨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입장을 밝히긴 어려울 거고 변호인 측, 대리인단이 입장을 밝힐 텐데 어떤 입장도 강조를 할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입장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본인이 이제 비디오 메시지 상태로 이제 입장을 표명했던 그러한 입장이 합쳐진 내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집행 절차라든지 그냥 공수처가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수사 절차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체포 집행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아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영장 집행에 임했고 왜 저렇게 공수처로 들어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섞어서 이렇게 뭐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입장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아마 이러한 조사라든지 그러한 절차적인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도 언급드렸던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적법 절차가 아니다, 뭐 체포에 있어서 뭐 제대로 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여러 수차례의 이의 신청이라든지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관심일 것 같아요. 언제쯤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도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예. 일단은 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4월 18일 이전으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결국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기보다는 결국에 헌재에서 진행하는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를 다투는 그런 부분에도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다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4월 18일 이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자들은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승환 기자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과는 우선 여기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